네, 연구관리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매크로 모델 오브 R&D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그 바네바 부시라는 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수업을 끝냈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근래 들어가지고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또 그 과정 중에 2차 대전이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이를 통해서 국가 주도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이 무척 중요한 시대가 됐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리고 최근 들어서 소위 기술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이런 양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기술 패권 경쟁이란 그 과학기술 연구 경쟁력이 곧 그 국가의 이제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태들, 뭐 반도체 문제라든지, 혹은 이제 그 특정 제품에 반드시 사용돼야 되는 원자재라든지, 이런 그 글로벌 공급망 문제, 이런 것들도 다 과학기술과 연관이 지어져서 해석될 수 있고, 이런 문제에서 그 과학기술이 어떤 국가의 경제나 어떤 안보 혹은 안전과 관련한 이슈에서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우리가 몸소 체감하고 있죠. 마지막에 그 사례로 들었던 미믹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바네바 부시 이분이 그 타임지 표지 모델로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자기가 썼던 책에서 그 상상으로 제시했던 그런 개념인데, 이게 놀랍게도 오늘날의 저장장치 개념이더라라는 거죠. 사실 생각했던 것들이 과거에 생각에만 그쳤던, 상상으로만 그쳤던 것들이 이렇게 현실이 되는 사례를 우리가 많이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과학기술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걸 좀 깨닫게 해주는 재미있는 사례라서 제가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매크로 모델 오브 R&D죠.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데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R&D라고 하는 일이 왜 일어나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라는 뜻입니다. 거시적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현상을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라고 하는 개인 혹은 어떤 아주 작은 조직의 관점에서 R&D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혹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혹은 인류 전체 관점에서 왜 R&D라고 하는 일이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게 어떤 주체들이 상호작용을 갖는지를 생각해보자라는 뜻인데요. 그 전에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일을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제가 그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2x2 매트릭스 형태의 프레임워크를 자주 소개해 드릴 건데, 어떤 개념의 그 정의를 생각해 보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툴이라고 생각돼서 그렇습니다. 가로축을 먼저 살펴보면 consideration of use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연구개발을 한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려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즉, 연구개발의 결과물이 어디 쓰이는지를 고려한다. 고려하느냐 혹은 고려하지 않느냐의 관점입니다. 즉, low라고 되어 있는 컬럼은 어디 쓸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죠. 우리가 연구개발을 하긴 하는데 이게 어디 활용될지 고려하지 않는다면 왼쪽 편에 속하게 됩니다. 반대로 오른쪽은 어디에 사용할 건지 그 용처가 명확할 때 오른쪽을 위치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세로축을 살펴보면 위쪽과 아래쪽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고개를 옆으로 해서 보면 Quest for Fundamental Understanding, 우리가 아주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행동인가? 혹은 그런 근원적인 원리를 추구하는 일이 아닌가? 라는 뜻입니다. 원리를 추구한다 라고 하면은 위쪽 사부면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근원적인 원리에는 관심이 없다 라고 한다면 아래쪽에 위치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조합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4개의 사분면이 나오게 되겠죠. 데카르트 평면이 나오게 되고 그 각각의 셀들이 서로 다른 특징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럼 이 각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선 아무것도 없는 셀부터 보겠습니다. 이 셀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관점들을 적용을 해보면 어디에 사용할 건지 고려하지 않고 또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근원적인 원리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없는 경우입니다. 이건 사실 이 셀이 비어있는 이유는 과연 이 셀에 해당하는 행동이라고 하면 그걸 연구개발이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고 또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어딘가 활용하려고 하는 그 성과를 어디 활용할지도 알 수 없다. 즉 지식을 아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찾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 이건 연구개발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됩니다. 다 동의하실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근원적인 새로운 원리를 찾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찾을 수 있다 라고 하면 이걸 에디슨 사분면이라고 부릅니다. 에디슨 쿼드런트.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응용 연구라고 부르는 연구들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아마도 다음에 기초 연구 그리고 응용 연구, 개발 연구 이런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있을 텐데요. 우선 여기서는 이렇게 4개 사분면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에디슨 사분면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보어의 사분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어의 사분면에서는 에디슨의 사분면과는 정반대로 그 근원적인 원리만 추구를 하고 이 연구를 통해서 얻게 된 사실을 어디다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른바 기초연구라고 부르는 순수 기초연구라고 부르는 R&D가 이 보어의 사분면에 해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원리를 찾고 또 그것이 어디 활용될 것인지도 동시에 고려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오른쪽 윗부분에 이 사분면이 될 거고 여기를 우리가 파스텔의 사분면이다. 파스텔 쿼드런트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Use Inspired Basic Resea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리도 찾고 또 그걸 어디다 활용할 건지도 고려하는 그런 연구를 파스텔의 사분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이 연구개발을 유형을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거시 모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연구개발 활동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를 고려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왜 연구를 하고 있나요? 각자 하고 있으신 여기 계신 수강생분들은 다들 이제 연구관리 수업 듣고 계시지만 또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각자의 연구 분야에서 논문 주제에 대해서 학위 과정 중에서 배운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연구자시기도 한데 자기가 하고 있는 연구가 어떤 특정한 유즈 어떤 용도로 사용될 기술을 개발하는 것인지 혹은 근원적인 새로운 원리를 찾고 있는 것인지 혹은 그 둘 다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아, 나는 어딘가에 속한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3가지 사분면이 서로 성질이 다른 것이지 어떤 것이 더 우위에 있고 혹은 어떤 것이 더 낮고 어떤 것이 더 열등하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우리가 어떤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잠깐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연구기관으로 즉 키스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키스트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하고서는 얼핏 보기에 독특해 보이는 건축물들 사진을 가져다 놨는데요. 이 건축물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해하셨을 텐데, 한 사람의 건축가가 설계한 건축물입니다. 이렇게 보면 건축물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아주 좀 그 한 사람이 했다라는 공통점 외에 어떤 건축물에서 찾을 수 있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 텐데 혹시 여러분들 아실 수 있나요? 오른쪽 가장 아래에 있는 건물을 한번 볼까요? 네, 좀 감이 잡히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가운데 열의 가장 위에 있는 건축물도 그렇고요. 네. 알록달록한 저 건물도 그렇고요. 제가 건축학은 잘 모르지만 그 건축 전문가들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 건축가의 건축 특징은 양식은 건물의 그 골격 구조가 외곽에 그대로, 즉 겉에 그대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기둥이라던가, 그러니까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구조물이 건물 외곽편에 그대로 드러나는 형태가 많은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건물도 그렇네요. 이 건물도 그렇고요. 네, 이렇게 그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이 겉에 드러나 있죠. 아래쪽에 있는 것도 그렇고 이 건물은 더더욱 그렇게 보입니다. 한 사람이 설계를 했다라는 건데, 조금 전에 봤던 이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대한 사진이고 이렇게 보면 어디서 많이 보던 건물 같죠? 네, 그렇게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바로 이 키스트 본관 건물과 무척 닮아 보이죠. 언뜻 이렇게 뒤에 배경을 지우고 생각해 보면 이거 혹시 우리 본관 건물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운 바로 이 건물을 설계한 분은 그 르코르비지에라고 하는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프랑스 건축가입니다. 이분이 설계한 그 라투레트 수도원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 사진이고요. 이게 수도원 건물이라고 하니까 또 좀 특이해 보이긴 하는데, 이 르코르비지에라고 하는 건축가가 설계한 라투레트 수도원을 보고 우리나라 건축가인 김수근 선생님이 영감을 얻어서 키스트 본관 건물을 설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척 건축적 특징이 유사하죠.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을 지탱하는 구조물이 외곽에 그대로 드러나는 이런 건축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키스트 본관 건물에는 또 좀 다른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정사에 그렇게 이렇게 공식적인 기록에 그렇게 남겨져 있진 않지만 전해져 오기로 키스트 본관 건물이 사면에서 보아도 동일한 모습으로 보이도록, 즉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의 건물이죠. 제가 지금 있는 공간이 여기 정도 되겠네요. 근데 이 건물을 이렇게 옆에서 보게 되면 거북선을 본땄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마치 이 바깥에 있는 드러나 있는 이 골조가 거북선의 노를 형상화한 것처럼 보이고, 여기가 거북선의 머리 모양이 되겠네요. 제 사무실이 있는 곳인데 거북선의 머리가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 산, 즉 우리 영구동들이 있는 뒷산, 천장산이라고 불리는데, 천장산을 향해서 거북이가 올라가는 모양으로 그렇게 지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북이가 그
풍요와 다산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키스트가 설계되던 당시에 건축가 김수근 선생이 이 키스트가 설계됨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이라는 염원을 담아서 이렇게 설계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세계 건축계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던 르코르비지에의 건축 양식을 따라서 이렇게 설계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갑자기 키스트 이야기를, 건축물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9년도에 이 건물이 완성이 됐죠. 물론 중간에 한 수년 전에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내부에 너무 낡은 시설들을 이제 개보수를 하고 시설물들을 좀 교체하고 한 등등의 변화는 있었습니다만 건축물 자체는, 건물 자체는 외관을 그대로 보존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허물고 새로 지은 것이 아니라 1969년도에 만들어졌었을 당시에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완성된 건 1969년이지만 사실 키스트라고 하는 연구소가 세워진 것은 1966년입니다. 그러니까 법인 등기를 마친 해가 1966년이어서 연구소가 설립된 해가 1966년인데요. 이때 당시를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면 한국하고 그리고 미국 상황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좀 더 뒤로 더 돌아간다면 1960년대 이전으로 돌아가면 아마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들이 한 50년대, 40년대, 50년대에 있었죠. 광복과 이제 한국전쟁, 6.25 동란이 그게 될 텐데 전쟁 이후에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나라에서 경제를 발전시켜야겠다. 먹고 살만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1962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5년 주기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일을 시작을 해서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1962년도에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7년에 2차, 3차, 4차 이렇게 쭉쭉쭉 진행돼 왔죠. 1차 산업을 발전시키자 먼저. 그 다음에 정부 주도의 중화공업, 경공업, 중화공업을 발전시키자. 그리고 선진 경제를 따라잡자 등등.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경부 고속도로를 놓아서 산업 물류를 활성화시키자 등등의 일들이 이 계획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로부터 4년이 지난 다음에 정부 연구소인 키스트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1인당 GDP가 243불 정도 됩니다. 1960년대 초반만 하면, 초반으로 시계를 더 되돌리면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이 채 안 된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게 통계가 67불이다 등등의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사실 통계를 잡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의미가 없을 만큼 우리나라가 정말 후진국 중에서도 후진국에 속하는 그런 나라였죠. 아프리카 가나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지금도 사실 그렇게 부유하다고 알려져 있지 않은데 가나보다 우리나라가 더 못 살았다라고 제 통계에 의하면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쯤에 미국은 뭐 하고 있었나? 한국전쟁 이전으로 훨씬 더 돌아가서 20세기 초반으로 가면 미국에서 일어났던 굵직한 일들을 따져보면 포드 자동차에서 모델 T라고 하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상업용 자동차의 대중화라는 것이 1900년대 초반에 일어납니다.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일이 있었죠. 대공황도 있었고 1차 세계대전도 있었고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태평양 전쟁을 위시해서 광복, 그리고 한국 전쟁이 있었던 후에 키스트가 세워졌던 1960년대쯤에는 미국에선 아폴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진행 중이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인이 달에다 성조기를 꽂자라고 하는 걸 계획을 발표하고 7년 후에 실제로 그 일을 실행에 옮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Man on the Moon, 즉 사람을 달에 보내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실현이 됐었고요. 그때 당시 미국 1인당 GDP가 한 5,000불 정도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60년대 이후에 미국이 했던 일들을 한번 따져보면 한 90년대쯤에는 휴먼 지놈 프로젝트, 인간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해서 사람의 유전자를 구성하는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지도처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90년대부터 2003년까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 사실 우주 냉전은 스페이스 원은 70년대 이후에 90년대 들어서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종식되는가 이렇게 보여졌지만 다시 화성 탐사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죠. 아직까지도 진행 중입니다만 화성을 탐사하자라고 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얼마 전에 그 큐리어서티호가 이제 화성에 보내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민간 기업에서는 스페이스X 이런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예시로 든 것들은 어떤 굵직한 국가 차원에서 아주 굵직한 프로젝트들만 이렇게 예시를 들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왔나? 우리는 어떻게 해왔나? 먹고 사는 게 당장 중요한 그런 나라에서 고속도로조차 없었으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경제발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철학에 따라서 키스트가 세워지고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가 반드시 있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카이스트가 1971년도에 세워지고요. 잠시 두 기관이 합쳐지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수많은 다른 연구소들이 생겨나게 되죠.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우리나라가 88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던 그때까지 이어진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일컬어서 외국에서도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른바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뤘던 이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도 분명히 틀린 분석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에 과연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얼마만큼 새로운 시도를 해왔는가, 이렇게 따져보면 사실 그 질문에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같은 기간에 달에 사람을 보낸 다음에 인간의 유전자를 분석해보자, 즉 바이오 분야에서 어떤 획기적인 새로운 사건을 일으켜보자, 이런 시도도 하고, 인류의 지평을 달에서 화성으로 더 넓혀보기도 하고, 공공부문의 전유물처럼 느껴졌던 우주 개발에 민간이 뛰어들어서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가 스페이스X라고 하는 자회사를 세워서 로켓을 재활용하는 그런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는 반면에 사실 우리나라는 그닥 새로운 시도는 못 해오고 있는 거죠. 제가 우리나라의 발전 경로를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분명히 기적이라고 불리는 눈부신 성과를 이뤄왔습니다. 국민소득이 240불, 243불 정도밖에 안 되던 나라에서 지금은 15,000불, 30,000불 시대에 도래했거든요. 잘 먹고 잘 살자, 경제를 발전시키자, 헌법에도 나와 있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첫 번째 목표는
어느 정도 분명히 달성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경제개발에 분명히 과학기술이 기여했죠. 국민들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우리 과학기술에 대해서 크게 자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2016년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는가 이런 거를 조사를 해봤는데 무척 높게 나와요. 과학기술이 분명히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근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으로 분류가 됐잖아요. 네,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공식적으로 개도국이 아닙니다. 중진국이라고 부르는 것도 맞지 않고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선진국이 맞아요. 선진국이 되었는데, 근데 우리가 정말 새로운 시도라고 한 것들은 어떤 게 있는가? 제가 여기 보면 그 G7 프로젝트라든지 21세기 프론티어 사업,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 이렇게 굵직한 정부 주도의 연구 사업을 예시를 들어놨는데, 과연 이들 사업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선진국의 과학기술에 어울리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적의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적의 시대 이후에 단순히 물리적으로 확장만 해오는 이런 확장의 시대가 아니라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때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거고요. 사실 이 한 장의 슬라이드가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그동안 어떤 성과를 거둬왔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바가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제가 시간을 좀 들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다시 이 슬라이드로 돌아오면 제가 설명을 놓친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과학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이른바 국가 주도의 R&D라고 하는 것들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국가 주도의 R&D들, G7 프로젝트, 21세기 프론티어,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들 같은 것이 예시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공무원은 아니지만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제 인건비가 나오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이 공공 R&D, 국가 R&D의 일환으로 제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서서 연구 관리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일 텐데요. 이렇게 국가 R&D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왜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물론 제가 낸 세금도 들어가겠습니다만, 국가가 R&D를 해야 되는가? 왜 국가가 R&D를 해야 되는가? 국가가 R&D를 왜 하는가? 질문을 정확하게 다시 쓰자면, 왜 국가는 이제 주체가 없으니까요. 어떤 한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가 국가라고 부르지 않으니까, 왜 공공부문에서 과학기술에 투자해야 하는가? 왜 과학기술 저절로 내버려 두면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 과학기술에 왜 정부가 개입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걸 생각해 보면 거시 모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왜 과학기술에 개입하는가? 일단 정부가 과학기술에 왜 어떤 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 논리가 과연 어디에 존재하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이유도 어느 정도 맞을 거고요. 자, 첫 번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아주 큰 이유들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시장 실패 때문입니다. 시장 실패, 마켓 페일리어. 시장이 저절로 내버려 두면 시장은 저절로 일정 부분에서 실패를 경험하기 때문이다라는 개념입니다. 시장이 실패를 경험한다? 시장에서 비효율이 발생한다. 모순이 발생한다라는 개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실 시장은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절로 내버려 두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무척 효율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자본주의 경제학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장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공급과 수요를 맞춰서 균형을 찾아가는 그런 아주 이기적이면서도 효율적인 합리적인 그런 존재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는데, 그 보이지 않는 손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그런 경우를 일컬어서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말합니다. 예시가 이제 그런 거죠. 여기 제가 써놓은 공급과 수요의 법칙 그리고 균형 가격은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식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지식. 지난번에 제가 이제 예를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혁신과 관련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구분을 했었죠. 가장 이제 추상적인 것이 우리의 즉 지식, knowledge였고, 그것이 시장 기술로 과학적 지식이 되고, 그것이 축적이 되고 기술이 돼서 노하우가 돼서 시장에 적용되면 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어떤 새로운 지식을 창출했는데 그 새로운 지식이 많이 창출되어야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모두 동의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지식이 왕성하게 창출되는 사회야말로 좀 더 혁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식이 왕성하게 창출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러려면 과학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식이 창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전되거나 확산되거나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잘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시장보다는 그것이 훨씬 더 잘 일어나는 시장이 더 효과적일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지식 창출과 관련한 부분에서 특히 시장 실패가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를 예를 들 수 있냐면, 여기에 만약에 수강하시는 분들이 한 5분 정도 앉아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5분은 서로 시장에서 경쟁을 합니다.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이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5분 중에 한 분이 나는 좀 더 나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다른 경쟁자보다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겠다. 바람직한 경쟁이죠. 이런 건강한 경쟁을 통해서 경제가 더 발전하고 진보가 일어난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그러면 어떤 그분이 지식을 얻었어요. 연구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됐습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만들면 좀 더 개선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나름의 투자를 해서, 즉 연구 개발을 열심히 해서 기술을 진보시켰어요. 그러면 그분이 만든 제품은 더 잘 팔려야겠죠. 그죠? 더 잘 팔리겠죠. 그런데 만약에 나머지 4개의 기업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저 사람이 저렇게 했네 라는 걸 알고 곧바로 그걸 따라해서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낸다면, 소위 카피한다면, 그 5개 제품들 간의 차이가 전혀 없어지게 되겠죠. 이게 바로 지식의 창출과 관련한 시장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즉 누군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터치하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식재산권이라고 부르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진보가 일어날 수 없게 됩니다. 서로 견제하게 되겠죠.
왜? 연구개발,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투자가 필요하니까 내가 먼저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남이 하기를 기다렸다가 그걸 잽싸게 따라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서로 눈치를 보게 될 겁니다. 아,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얼마만큼 돈이 필요한데 내가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다. 누군가가 하면 나는 너무 늦게 뒤처지지 않게 그걸 잘 따라가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유인이, 모티베이션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지식 창출과 관련한 시장 실패입니다. 이런 문제를 막으려면,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서 그 보상이, 그 결과가 그 사람이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이 한 가지 형태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특허가 됩니다. 특허권.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가만히 내버려 두면 발생하게 될 시장 실패를 막으려는 거죠. 그래서 특허와 관련한 문제가 바로 국가를 막론하고 정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단 특허뿐만이 아닙니다. 디자인, 상표권, 저작권, 이런 권리들을 정부에서 인정하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 실패를 막기 위해서죠. 이런 보호장치가 없다면 그 누구도 경제적인 합리성만 따진 나머지 연구개발이나 창의성에 의해서 혁신을 일으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될 겁니다. 또 다른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시장 실패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 말고도 지식재산권 외에도 많은 시장 실패들이 있을 수 있고요. 예시를 조금 더 들면 제가 공공재 문제와 환경 문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란 공공재, 즉 퍼블릭 굿즈라고 이렇게 쓰는데요. 어떤 소유권이 한 개인이나 한 사람에게 이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이 공공재가 됩니다. 많은 것들이 공공재에 속하죠. 도로, 기간 통신망,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공공재입니다. 전파도 공공재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죠. 전파는 주파수가 나눠져 있지만 그걸 저 혼자서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파는 우리 공동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 쓰자라고 하는 규약이 다 정해져 있죠. 어느 주파수 때는 라디오 주파, 어떤 데는 TV가 사용하고 어떤 주파수 때는 이동통신에 사용하고 등등의 약속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주파수를 마음대로 쓸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일대 혼란이 일어나면서 아무것도 안 되겠죠. 서로 그 전파들 간의 간섭이 일어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재로 정의가 됩니다.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 앞을 지나는 도로라고 해서 그게 제 땅인 것처럼 제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도로를 사용하려는 의지를 갖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공동으로 활용하는 공동의 재산입니다. 공공재 문제에서 시장 실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만약에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누구도 자기 돈을 들여서 공공재를 공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제가 하지 않는데 우리 모두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도로를 놓겠어요? 누가 공항을 짓고 누가 항만을 만들겠습니까? 누가 도시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공기를 정화하고 등등의 일을 하겠어요. 근데 이게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죠. 하지 않으면 시장 실패에 의해서 망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충분한 공공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실패를 막기 위해서요. 자, 이거는 제가 도로와 전파 이런 다른 공공재 예시를 들었지만 과학기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과학 분야에서
그리고 일부 산업계의 원천 기술 분야에서도 정부가 기술을 공급해 줘야 그 기술을 활용하려는 기업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도 분명히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다는 거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 수준의 과학기술 지식을 갖추도록 하는 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과학기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가 과학기술을, 지식을 공공재의 성격으로 보고 그걸 공급해줘야 된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까지가 의무 교육이지만 어쨌든 공공교육을 통해서 과학기술 지식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공립대학교에서 과학기술 교육을 하는 것도, 공학교육을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측면입니다. 과학기술 리터러시가 공공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 문제입니다. 환경오염. 환경이 바로 대표적인 공공재입니다. 최근에 제가 봤던 표현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있었는데요. 우리가 후손으로부터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을 빌려서 쓰고 있는 거다. 우리가 이걸 깨끗하게 사용하고 그것을 잘 물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었는데요. 인류가 지속적으로 공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이 잘 유지가 되어야겠죠. 기후변화 이런 것들도 막고 우리가 그런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서 대처를 하지 않으면 분명히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점점 더 살기 나빠질 게 자명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막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에만 맡겨두면 환경오염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 공장의 운영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공장인데 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면 저희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들, 그것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것일 수도 있고 폐수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특별히 따로 처리를 해야 되는 폐기물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 유형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어떤 형태의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라고 하겠습니다. 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기정화 장치를 단다거나 폐수 정화 장치를 단다거나 폐기물을 잘 모아다가 어떻게 잘 처리하거나 폐기한다거나 시멘트 통 같은 데 넣어가지고 어디 한 곳에 모아놓는다거나 등등의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있지만 제가 그걸 하지 않는다라면 환경오염이 발생하게 되겠죠. 제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걸 안 한다? 네, 물론 도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돈이 들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돈이 들기 때문에. 환경오염은 그래서 정부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점점 그 정도가 증가하는 대표적인 정부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나서서 해결해야 될 책임이 생깁니다. 그렇다라고 폐수를 발생시키는 공장을 쫓아다니면서 정부가 폐수가 이만큼 발생했네요. 이건 제가 수거에다가 처리하겠습니다. 옳지 않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도덕관념에 맞지 않습니다. 마땅히 폐수를 발생시킨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잘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 법과 제도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이죠.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필요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진 법안이 있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인데요. 이 환경오염 문제 역시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이슈로 들어와서 이걸 잘 해결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실패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 실패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걸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우리가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이 시장 경제 시스템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말이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으니까요. 시장 경제주의 시스템이 필연적으로 시장 실패를 일정 부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려는 정부의 노력,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이것을 보완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법을 만든다라든지, 이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잘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행동 양식을 바꿔놓을 수 있는 다른 제도를 만든다든지, 지원을 해준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수단을 쓸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정부 R&D, 정부의 연구개발 활동입니다. 그럼 정부가 뭘 할 수 있느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아무도 하지 않을, 경제적인 논리만 따지면 아무도 하지 않을 연구를 정부가 지원하는 거에 대표적인 예입니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도 하지 않는 연구를 정부가 해야 됩니다. 왜? 이 연구개발 성과를 통해서 시장이 일으킬 그 실패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환경의 예를 들면,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미세먼지를 생각해 보면, 자, 미세먼지 때문에 괴롭죠. 미세먼지 때문에 괴로워진 지도, 미세먼지라는 말이 나온 지도 벌써 한 1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요즘 어린 학생들한테 하늘을 그려보라고 하면은 파란색 물감을 쓰는 게 아니라 회색으로 색칠한다라는 말을 듣고 좀 씁쓸했던 기억이 있는데, 파란 하늘을 보면 아, 오늘 날씨 좋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오늘은 미세먼지가 없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게 될 만큼 미세먼지가 우리한테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누가 연구를 할 거냐? 분명히 미세먼지 문제의 일정 부분은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게 왜 발생하는지, 어떻게 확산되는지, 사람 몸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미세먼지가 어떻게 거동하는지,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법 등등을 연구해서 우리가 충분히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 텐데, 이건 아무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아무도 하지 않는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하지 않는다. 일정 부분은 누군가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도 돈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무척 높아졌어요. 몸에 해롭다던데 그걸 마시면 두통, 이렇게 인후 계열의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자녀 건강에 안 좋고 등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알려져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공기의 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척 신경을 많이 쓰죠. 공기청정기 시장이 얼마나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성장했는지를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공기청정기라고 하는 걸 저 어렸을 때는 공기청정기라고 하는 게 아예 없었어요. 근데 공기청정기 요즘은 집에 한두 대씩 있기도 하고, 차에 가지고 다니는 휴대용 공기청정기가 있기도 하고, 자동차 안에 공기청정기를 따로 두기도 하고,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 에어컨입니다. 이렇게 다른 제품들에 포함되기도 하고, 우리가 분명히 그 공기의 질이라고 하는 걸 중요한 가치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죠. 네, 공기청정기를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기술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할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맡겨두면 되지 않아요? 공기청정기는 그렇죠. 그런데 아주 작은 일부분 외에 미세먼지 문제 전체에 대해서는
공장들이 내뿜는 어떤 오염물질 중에 미세먼지가 얼마나 되는데 그걸 줄임으로써 국가 전체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공기질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잖아요. 정부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을 일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연구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돈을 대고 연구개발을 누군가에게 시키는 거죠. 이게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해야 하는 연구개발 투자입니다. 냅두면 시장 실패가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 투자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보조금을 줄 수도 있습니다. 보조금이란 전부 다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연구개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 이 연구개발에 한 100 정도의 돈이 드는데 이 중에서 50 정도는 정부가 지원하겠다. 제가 지금 수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연구개발을 일단 하고 나면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 사업화를 지원하는 부분. 이걸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겠다. 창업 지원. 그걸 연구하는 데 든 돈만큼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그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등등의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과 관련해서. 경제적인 논리에서 시장 실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다는 거고요. 지식재산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 창출과 관련한 정부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정부가 과학기술에 개입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시장 실패와 관련한 설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좀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시스템 실패입니다. 시스템 페일리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혹은 시장이 너무 제대로 작동해서 이윤이라고 하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하는 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사회적인 공익에 맞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게 앞서 설명드렸던 시장 실패였다면 두 번째 이 시스템 실패는 과학기술의 진보가 아주 효율적인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을 때, 즉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이걸 지칭하는 말을 시스템 실패라고 부릅니다. 말이 어려운데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은 제가 이번 학기를 통해서 계속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릴 텐데 말 그대로 불확실한 활동이죠. 불확실합니다. 여기 계시는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석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 연구원이시죠. 석박사 과정입니다. 자, 석사 과정 학생분들 중에 아마 상당수가 또 박사 과정도 이제 생각하고 계실 텐데 저도 이제 박사 과정을 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졸업을 언제 하게 될까? 졸업을 언제 하게 될 거다라는 걸 혹시 정확하게 아는 분이 있으세요? 졸업을 언제 하게 될 거다. 석사 과정 학생분들은 졸업을 언제 할지 정확히 아실 거예요. 졸업을 언제 할지 아실 수 있습니다. 네, 큰 사고가 없다면 이제 2년 동안 한 1년 반에 걸쳐서 열심히 수업도 듣고 연구도 하고 논문도 읽고 등등 일을 하고 한 6개월 정도 열심히 실험하고 논문 쓰고 해서 2년 동안 과정을 마치고 학위를 받으시게 되시겠죠. 근데 박사 과정은 좀 불확실하죠. 왜 불확실합니까? 왜 언제 졸업할지 불확실합니까? 제 연구가 잘 될지 혹은 무슨 주제로 연구를 하게 될지, 내 논문 주제가 뭐가 될지, 내가 과연 졸업 요건을 그때까지 마칠 수 있을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한 거죠.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연구가 100%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는 이건 100% 되고 100% 성공할 거고 난 그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안전하게 졸업하게 될 거야 라는 걸 시작 단계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알고 있다면 그건 아마 연구가 제대로 된 연구가 아닐 공산이 큽니다. 왜? 연구는 말 그대로 그 과정이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잘 안 돼서 연구가 실패할 가능성도 무척 크죠. 그래서 연구는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그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활동입니다. 무척 오래 걸리죠. 답답하고 미친 노릇이지만 연구가 참 힘든 게 그것 때문이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랫동안 참을성 있게 열심히 꾸준히 노력하고 끊임없이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이 좋은 연구 성과를 거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때문에 민간 기업이 연구를 할 때는 이런 문제 때문에 연구개발 활동에서 잘못된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빨리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R&D가 무척 부담스러운 일인 거죠. 먼 미래를 내다보고 불확실한 일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게 이윤 창출이 중요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무척 부담스러운 일이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무척 중요해서 그 불확실성이 큰 R&D에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기업들이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여력이 없는 기업들에 있어서 R&D는 여전히 불확실성과 그 회임 기간이 길다라는 표현으로 고상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투자를 하고 나서 그 투자의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한참 시간이 걸리는 R&D라고 하는 게 부담스러운 그런 속성을 갖습니다. 오래 걸린다라는 말이 얼마나 이제 아찔한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요즘 이제 인공지능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무척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기술 집약적인 첨단 기업들에서 그 연봉 순위가 최근에 바뀌었다고 알려져 가지고 이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그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이제 IT 개발자가 된 거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의 그 임원을 제외하고 직원들의 평균 연봉보다 더 높은 기업이 나오고 막 이런 이제 일이 IT 쪽에서 사람 몸값이 그 부르는 게 금값이 돼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고 막 이제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람이 중요하다.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기업에서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되겠어요. 전문가를 키워야 되겠다. 사람을 키우는 것도 시간이 무척 오래 걸리는 일이죠. 그 사람이 일단 AI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석사 과정도 하고 박사 과정도 하고 한 6년, 7년 걸리겠네요. 6, 7년 정도 걸려서 전문가를 키우고 또 그 사람이 현장 경험도 갖추고 이러려다 보면 근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려버리게 되죠.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기술을 직접 개발하기 위해서 일단 관련된 기술 동향도 파악해야 되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R&D를 해야 될 텐데 그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기업에게는 이런 게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게 시스템 실패로 작동하는 겁니다. 안 해. 하지 말자. 너무 오래 걸린다. 사오려고 하게 되는 거죠. 돈으로 해결하는 게 더 빠르고 확실하니까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사오는 게 훨씬 더 기업의 관점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직접 하기보다.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정 수준의 연구개발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게 분명히 유리할 텐데, 합리적이고 바람직할 텐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서로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저거 하는데 10년 걸리는데 내가 하지 말고 누군가가 성공한 걸 사오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겠다.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고 사온다면 또 그것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아, 이게 가치를 인정받는다 라고 하면은 누군가는 또 연구개발을 하게 될 테니까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기술을 유출시키거나 혹은 기술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스카우트 해가지고 기술을 빼돌리려고 한다거나 등등의 일이 발생하게 되면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시스템 실패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정부는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시스템 실패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는 목표는 어차피 혁신이라고 하는 건 개인들 혹은 민간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민간의 활동들을 촉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잘 일어날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을 구축해 주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산업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경쟁업체로 이직할 때 그 요건을 명확하게 정해놓는 거라든지 혹은 우리 국가 관점에서 무척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해외 취업을 제한하는 등등의 제도를 갖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혁신이 잘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게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려는 노력 때문인 거죠. 왜 제가 마음대로 해외로 이직을 하지 못합니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인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내가 중국 회사에 취업을 하지 못하지? 왜 내가 중국 반도체 회사에 취업을 못하지? 그게 더 큰 아주 개인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공익을 희생시킨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 실패도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개입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좀 우울한 이야기였는데 시스템 실패는 세 번째 이 수학 체증이라고 하는 현상은 좀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게 아주 이제 요즘 표현으로 하면 아주 짜릿한 이제 면이 있는 거죠. 기술이 우리가 그냥 지식 기반 산업 전체를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면 지식 기반 산업은 전통적인 생산 요소에만 의존하는 다른 제조업과 달리 수학 체증이라고 하는 게 적용되기 때문에 연구 개발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수학 체증, 인크리징 리턴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여기 예시를 들었는데 종이컵을 100개 만드는 기업이 만약에 종이컵을 200개 만들려고 한다면 종이컵 100개 만들 때 비용보다 대충 얼마만큼의 투자가 필요할까요?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에서 종이컵을 하루에 100개씩 만들 수 있어요. 100개 너무 적은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똑같은 공장을 하나 더 세운다라면 공장 부지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설비도 넣어야 되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공장을 운영해야 되고 등등 했을 때 비용이 2배가 들게 되겠죠.
생산량이 2배가 되는데 투자가 똑같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수확체증이 없습니다. 수확체증이 없어요. 극단적인 반대의 예로 소프트웨어 산업을 들겠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이 수확체증이 아주 잘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 제가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를 예를 들었는데, 윈도우 우리 모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운영체제죠. 컴퓨터 운영체제죠. 윈도우를 개발한 사람이 윈도우를 한 카피 파는 거하고 5카피 팔 때 비용이 얼마가 듭니까? 5배가 드나요? 안 들죠. 거의 똑같죠. 수확체증이 거의 무한대입니다. 투자를 더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하지 않아도 생산량을 수요만 있다면 거의 무한대로 늘릴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그래서 인크리싱 리턴이 무척 크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신약을 개발했는데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니까 소프트웨어가 너무 극단적이라서 오히려 감이 더 안 잡히실까봐 그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그 코로나 신약을 개발했다라고 치죠. 코로나 신약을. 코로나 환자가 이제 뭐 좀 줄어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코로나 신약을 개발했다. 코로나가 창궐했을 당시 초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백신이라고 하죠. 그 백신 때문에 난리가 났던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백신 개발 비용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백신 개발 비용이 뭐 얼마가 들었는지 알기도 힘들 겁니다. 몇 천억이 들었을 수도 있고 몇백억이 들었을 수도 있죠. 백신이 1000억을 들여서 개발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백신 1000억. 고정 투자 비용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백신의 생산 단가는 훨씬 적었을 겁니다. 약이 그렇죠. 약이. 신약 분야가 특히 이렇죠. 개발 비용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가변 비용인, 변동성 비용인 생산 원가는 적기에 마련입니다. 하나 더 만드는데 비용은 훨씬 적죠. 그래서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확체증이 엄청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1억 명이 맞을 백신을 만드는 것과 100만 명이 맞을 백신을 만드는 건 경제성이 비교가 안 될 겁니다. 1000억을 들여서 1000명이 맞는다라고 치면 약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생산 비용은 빼고라도 한 사람이 1억 원씩 부담해야 됩니다. 1000명이 맞는다면. 그렇죠? 10,000명이 맞는다면 한 사람이 1000만 원만 부담하면 되고요. 10만 명이 맞으면 100만 원, 100만 명이 맞으면 10만 원만 부담하면 되죠. 이게 바로 희귀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약을 구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수확체증 때문에 그래요. 희귀한 질병의 치료제를 바이오 기업들이 개발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수확체증이 없기 때문에 개발하지 않는 겁니다. 왜? 천문학적인 투자를 통해서 약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 약을 사용할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충분한 수확체증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이제 그 부정적인 예를 든 거고, 아까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소프트웨어 산업처럼 특히 지식 기반형 산업, 기술이 중요한 산업에서는 이 막대한 수확체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를 잘 만들어서 한번 우리가 시장을 장악하기만 하면 막대한 자동차 산업을 우리가 주름 잡을 수 있다. 그렇게 될 것처럼 보이죠. 우리나라에만 해도 1000만 대가 넘는 자동차가 지금 운행 중인데 이 차들의 상당 부분을 전기차로 바꿀 수 있다. 이른바 도미넌트 디자인, 시장을 지배하는 디자인이 돼서, 제가 다음에 그 도미넌트 디자인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설명하겠지만,
시장을 지배하는 어떤 그런 전기 자동차를 개발하면 막대한 시장을 우리가 장악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기술이 무척 중요하잖아요. 수학 체증이 큰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R&D가 왕성하게 일어날 겁니다. 수학 체증이 적다. 그런데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영역마다 수학 체증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까 예를 들었던 희귀질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이 기업의 이윤보다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정부가 우선순위를 따져서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정부가 개입해서 연구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원금을 댄다든지 보조금을 대준다든지 혹은 정부에서 그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등등의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식 기반 산업을 육성해 줘야 되는 겁니다. 왜 정부가 기업이 알아서 하면 되는 AI 산업,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한다고 정책을 발표할까요? 네이버, 카카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요? 아니요, 열심히 하겠죠. 네이버, 카카오도. 지금 너도 나도 없이, 할 거 없이 이른바 전통기업이라고 부르는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업으로 변신하겠다라고 새로운 전략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왜 정부도 AI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하고 있을까요? 수학 체증을 가속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왜?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잠식되지 않기 위해서 수학 체증을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희귀 질환에 대한 진단, 치료, 케어 이런 문제는 수학 체증이 너무 적어서 가만히 냅두면 시장 실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가지고 혁신을 유도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정부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게 되죠. 정부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개입하게 되는 마지막 요인인데요. 매크로 모델에 있어서 이 네 가지 정도를 잘 이해하고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생겨난다라는 걸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공을 들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네트워크 외부 효과 혹은 망 외부성이라고 부르는 어려운 말로 망 외부성, 네트워크 익스터널리티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익스터널리티, 외부 효과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제 망 외부성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망 외부성, 이게 참 재밌는 개념인데요. 정의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어떤 한 네트워크 안에 있는 사람의 효용은 그 사람이 얻게 되는 효용, 베네핏은 그 망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수에 의해서 결정될 때 망 외부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여전히 어려운데요. 예를 하나 들면 전화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화망. 제가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어떤 커다란 무인도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무인도에서 우리가 수강생이 이제 한 5, 60명 정도 되면 50명이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멀리 가기 힘드니까 서로 연락을 하기 위해서 모두 전화기를 갖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저만 전화기를 갖고 있으면 저 혼자 이 세상에 저 혼자 쓰고 있는 전화가 있으면 그건 전화기가 아니죠. 전화기가 아닙니다. 전화 걸 데가 없는 걸요. 그렇죠? 만약에 저하고 어떤 한 사람만 전화를 갖고 있으면 이 전화가 갖는 가치는 제가
A라고 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수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전화를 50명이 다 갖고 있으면 한 명 한 명이 갖고 있을 때의 가치보다 적어도 그 가치가 25배 이상으로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망외부성입니다. 여러 사람이 참여해야만 이게 비로소 더 큰 부가가치를 가져다 줄 때 망외부성이 있다. 네트워크 익스터널리티가 있다라고 부릅니다.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경제 현상에서 이야기하는 망외부성이고, 그러면 아니 과학기술 연구개발에서 이 망외부성이 왜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기 설명 때문에 그래요. 과학기술 R&D를 하는 주체는 기업뿐만 아니라 학교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같이 연구소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혁신 주체들이 산학연이 있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산학연이 서로 협력하고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 관계에 있을 수 있는 기업들이 서로 전략적인 제휴를 맺는 등 네트워크가 점점 더 중요한 일이 생기는 거죠. 네트워크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동통신사가 이제 크게 한 3개 정도 있다고 할 수 있죠. 크게. 특히 통신 분야에서 그 망외부성 문제가 잘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자꾸 들고 있는데, 이 망외부성 문제는 사실 꼭 통신에만 있는 거 아니고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서 외부성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 통신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념이 익숙해지는 게 먼저니까. 제가 그냥 기업의 실명을 들면 이제 SK텔레콤이 있고 KT가 있고 LG가 있고 그 외에도 뭐 다른 이제 알뜰폰이라든지 등등의 다른 통신 사업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3개만 고려하겠습니다. 전략적인 제휴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SK텔레콤의 사장이고 KT, LG텔레콤이 있어요. 그냥 그렇다라고 치고 예를 들어서 저하고 KT하고 짜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짠다는 말이 좀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SK텔레콤 고객이랑 KT텔레콤 고객이랑 망을 같이 쓰자. 데이터 통신망을 같이 쓰자라고 해보겠습니다. 기지국 이런 것들을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으로 투자를 하겠다. 대신 LG랑은 공유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 망 외부성이 갑자기 서로 플러스한 것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기지국 투자를 적게 해도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겠죠. 망의 커버리지가 훨씬 더 넓어질 테니까 어떤 곳에 가면 KT는 잘 되고 SK는 잘 안 되고, 물론 요즘은 그런 일이 좀 적어졌지만 특히 초창기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렇겠죠. 기지국 수가 모자라고 그러면 당연히 KT 가입 고객도 좋아지고 SK텔레콤 가입 고객도 좋아질 겁니다. 반면에 이런 일들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는 LG텔레콤 가입 고객들이 아니 우리 망 서비스는 왜 이렇지? 나도 KT나 SK텔레콤 갈래. 그래서 사용자를 뺏기게 될 겁니다. 이건 동종업계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략적 제휴고요. 반드시 경쟁 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니 오히려 더 경쟁 기업이 아닌 경우에 전략적 제휴가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훨씬 더 큽니다. 특히 전후방에 있는 기업들 간에, 가치 사슬에서 전후방에 있는 기업들 간에 전략적 제휴가 잘 일어나게 됩니다. 노트북 제조업체가 운영체제 제조업체랑 전략적인 제휴를 맺는다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전후방 관계에 있는 기업들 간의 전략적 제휴가 될 텐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네트워크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든 거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열심히 드린 게 이제 정의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사람의 수가
선형으로 증가할 때, 쭉 늘어남에 따라서 그 네트워크가 창출하는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무인도에서 50명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전화는 한 사람하고 다른 사람 1대1로 연결할 수 있는 전화보다 가치가 제가 아까 25배 이상일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가치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랑 연결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하고 이 세상에 5명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거하고 그 가치가 비교할 수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게 망외부성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클러스터 정책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클러스터 정책. 클러스터 정책. 이 클러스터 정책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근데 좀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정확한 사례고요. 가구단지입니다. 가구단지. 가구단지. 퍼니처요. 여러분들 집에 들여다 놓는 가구. 여러분들 가구 살 때 어디로 가세요? 가구단지 가보신 분 많으실 것 같은데 왜 우리 가구단지에 가죠? 왜 우리 가구단지에 갑니까? 왜 가구 가게들은 발음이 자꾸 하니까 힘드네요. 가구를 취급하는 가게들이 모여 있을까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저 사람들 왜 모여 있지? 서로 경쟁업체인데 왜 모여 있지? 각자 다 따로따로 흩어져 있으면 경쟁 안 하고 그냥 우리 가게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물건 팔면 되니까 좋을 텐데 왜 모여 있을까요? 감이 잡히실 겁니다. 많이 모여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업체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매출이 발생하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가 가구라고 하는 이 그 카테고리의 제품을 서로 비교하고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구가 특징이 그런 거죠. 가구가 우리가 편의점에서 사는 생수나 껌이나 음료수 같은 커머디티하고 다른 거죠.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제품하고 다르게 가구의 경우에는 우리가 무척 관여도가 높습니다. 그걸 살지 말지 결정할 때 고관여한다. 고민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아, 이거 침대는 좀 이렇게 그 모서리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는데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 집에 뒀을 때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 옆집 가볼까? 저 좀 보고 올게요. 등등의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그 중에서 하나 사게 마련이죠. 만약에 한 개의 가구만 있다, 가구점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 집에서 봤는데 망설이게 될 겁니다.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도 어딘가 가면 더 좋은 걸 더 싸게 혹은 내가 생각했던 어떤 특징이 포함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서 안 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구집들이 서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가구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자발적인 유인에 의해서 동종 업체들이 서로 모이게 되는 걸 우리가 클러스터라고 부르는데 이 클러스터가 여러 가지 특히 망외부성 같은 효과 때문에 잘 형성되는 게 기술 혁신에도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정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입니다. 실리콘밸리. 우리나라에 지금 판교에 가면 IT 기업들이랑 바이오 기업들이 한 2,000개 이상 모여 있다고 해요. 통계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왜 모여 있을까요? 왜 모여 있을까요? 모여 있는 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모여 있음으로 인해서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이게 되는 거죠. 개발자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이직도 할 수 있고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고 노하우들이 쌓일 수 있고 공유 오피스 등을 통해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클러스터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 클러스터에는 망외부성을 고려한다면 많은 기업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점점 더 그 네트워크가 더 강해지고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창출하는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클러스터를 장려하는 겁니다. 이른바 산업단지, 정부에서 열심히 육성하려고 하는 거죠. 클러스터 정책입니다. 연구소들이 모여서 연구단지를 만드는 것.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곳, 대덕연구단지 있을 수 있고, 또 민간에서도 판교연구단지 이런 것들을 만들죠. 마곡에도 새로 만들었죠. 이런 것들이 클러스터를 만든 이유가 망외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에 선진국에서 이런 대도시형 혁신 클러스터들을 만드는데 열심입니다. 클러스터라고 해서 가구단지처럼 외곽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가구단지는 그럼 외곽에 있나요? 멀리 찾아가기 힘들게. 보통 서울 도심에서 좀 떨어져 있잖아요. 수도권 인근을 보면. 왜 떨어져 있을까요? 그건 나름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이 비싸기 때문이죠. 가구는 덩치가 크잖아요. 큰 매장에 가더라도 침대가 진열되어 있는 거를 10개, 20개 이상 보기가 힘들잖아요.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매장이 커야 하니까, 서울 도심에서 그만큼 큰 매장을 확보한다라는 건 부담이 되니까 외곽으로 나가는 겁니다. 또 그래도 되는 이유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구는 열심히 고민해서 사는 고관여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구를 사러 충분히 외곽에 하루쯤 투자해서 나가기도 하는 거죠. 중요하니까. 잘 안 사니까. 이건 한번 사면 오래 써야 되니까. 비싸니까. 중요하니까. 내 잠의 질은 무척 중요하니까.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충분히 나가도 나가는 거에 대해서 흔쾌히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지식 집약적인 산업, 기술 집약적인 산업의 경우에 대도시 인근에 있으면, 아니 아예 대도시 안에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유리하더라 라는 걸 선진국에서 알게 된 거죠. 미국에서 가장 바이오 기술로 핫한 지역이 보스턴입니다. 보스턴은 엄청 큰 대도시라고는 할 수 없지만 대도시죠. 미국 동부에서 내로라 하는 도시 중에 하나였죠. 제가 하나였다라고 과거형으로 쓰는 이유는 이제 보스턴의 전통 산업들이 좀 쇠락하고 그 빈자리를 바이오 기업들이 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스턴에 가보면 그냥 건물 하나 건너 하나는 다 바이오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바이오 기술 혁신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곳이 보스턴이고, 거기에 뭐 하버드도 있고 큰 대형 병원들도 있고 MIT도 있고 등등 이렇게 대학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망외부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금융으로 유명한 도시 하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금융, 홍콩? 여러분들 알고 있는 상식으로 도쿄요? 뉴욕이요? 네. 이른바 핀테크, 그 기술금융, 금융기술과 관련한 스타트업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 중에 하나가 런던입니다. 원래 런던이 금융으로 유명했어요. 근데 런던 얼마나 물가가 비싸고 집값 비싸고 살기 안 좋은가요? 비싸서. 그런데도 그쪽에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이유는 그런 핀테크 기업들이 서로 모여 있음으로 인해서, 즉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외부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려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과학기술 생태계에, 혁신 생태계에 개입하려고 한다. 이게 네 번째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시장 실패, 그리고 시스템 실패, 수학 체증, 망외부성, 이 네 가지 개념들을 잘 이해하시면 정부가 혹은 공공부문이 하려고 하는 과학기술 혁신활동 혹은 R&D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일들을 거의 대부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이유를 가지고요. 그래서 그럼
이런 네 가지 동인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